예,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고양 신세계안과 민중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 그리고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잘 이렇게 발표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들 많이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눈꺼풀 질환과 눈물 흘림증이란 주제입니다. 일단 간략하게 제 소개부터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인하대 학교에서 수련을 했고요. 좀 욕심이 많아서 세부 전공을 더 했습니다. 성형안과, 소아사시, 백내장을 다년간 세부 전문의를 더 어, 공부를 했고요. 이번 3월부터 이제 고양 신세계 안과에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일단 안과 하시면 떠오르실 것들이 이런 백내장, 그리고 뭐 젊으신 분들은 라식 라섹, 뭐 녹내장, 뭐 안구 건조증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실 텐데요. 성형안과라는 것이 다소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의대생일 때도 몰랐고 이제 안과 들어와서 이런 분과가 있구나를 알았던 분과인데요. 일단 성형안과란 그 안구를 제외한 안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부속 기관들을 다루고 있는 어, 분과입니다. 대표적으로 눈꺼풀, 그리고 눈물과 관련된 눈물 기관, 그리고 눈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 공간을 통칭하는 안화,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다루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눈꺼풀이랑 눈물 기관에 관련된 질환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눈꺼풀 질환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많이 이제 성형안과로 내원하시는 그 불편함은 이제 눈꺼풀이 처지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눈꺼풀 처짐을 다른 말로 안검하수라고 하는데요. 안검하수는 이렇게 사진에서 보이듯이 진성 안검하수 그리고 가성 안검하수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고요. 진성 안검하수는 말 그대로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의 힘이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약해진 만큼 눈꺼풀 태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 보이듯이 이렇게 낮게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쌍꺼풀도 좀 두꺼워져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좀 졸려 보인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고요. 또 이제 가성 안검 하수는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의 힘 자체는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눈꺼풀 태를 예상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위치한 부분이 이제 눈꺼풀 태일 텐데요. 눈꺼풀 태 자체는 이제 그 정상적인 위치에 있지만 눈꺼풀 피부가 많이 처져서 시축을 가려서 불편하신 분들을 이제 가성 안검 하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가성 안검 하수의 치료부터 말씀드리면 가성 안검 하수는 이제 늘어진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적 치료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늘어났냐를 평가를 하고 얼마나 그 늘어진 양을 제거하냐, 이 피부 제거량을 디자인하는 것이 제일 핵심이고 어, 다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고요. 절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절개 한 부분에 흉이 지기 때문에 그 흉을 가리기 위해서 쌍꺼풀도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성 안검 하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의 힘이 약해진 거기 때문에 그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그 근육을 명확하게 해부학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사진에서 도표 그 모식도에서 보이는 초록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눈꺼풀 올림근이라는 근육인데요. 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뭘 들어 올리냐? 이 눈꺼풀 위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 상안 건판이라는 연골 조직을 들어 올립니다. 상안 건판은 이제 윗눈꺼풀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연골 조직인데요. 그 연골 조직에 이 눈꺼풀 올림근이 달라붙어 있어서 그 연골 조직을 올리면서 눈꺼풀을 이렇게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보조작용으로 뮬러근이라 해서 이 상안건판 위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이 뮬러근도 보조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성 안검 하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꺼풀 올림근의 근육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약해진 근육의 힘을 강하게 해주는 방법으로서 눈꺼풀 올림근을
짧게 해 주는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안 건판으로부터 눈꺼풀 올린근을 이제 박리를 한 다음에 짧게 줘서 다시 상안 건판에 붙이는 방식으로 이제 수술이 진행되고, 진검 안검 하수의 그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리 양도 많고 좀 출혈 양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에 비해서는 수술 난이도가 좀 있고, 또 양쪽 비대칭 같은 이제 부작용도 좀 있을 수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좀 많은 노하우를 요하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수술 중에 이제 비절개 안검하수 수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뭐 절개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겉으로 보이는 절개선이 없을 뿐 이제 눈꺼풀을 뒤집어서 안검하수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뮬러근 절제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눈꺼풀을 이렇게 뒤집어 까면은 연골 그 딱딱한 상안 건판이 노출이 되고요. 그 상안 건판 위쪽에 붙어 있던 뮬러근이 보이는데, 그 뮬러근을 짧게 해줘서 다시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안검하수 수술을 시행을 하고요. 요 뮬러근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수술 중에 하나인 게, 미리 약물로서 수술 후 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뮬러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감신경이라는 신경의 영향을 받아서 자극이 되는데요. 이 페니레프린이라는 안약을 눈에다가 넣어서 뮬러근을 자극시킨 다음에 30분 뒤에 눈꺼풀이 올라가는 정도를 파악을 합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인데, 이분 같은 경우 자안에 약간 경도의 안검하수가 있고요. 페니레프린 안약을 넣었을 때 30분 뒤에 이렇게 눈이 살짝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환자고요. 같은 환자 수술 전이고 뮬러근 절제술을 시행한 후의 사진인데, 그 마치 페니레프린 약물 테스트할 때와 비슷한 효과를 수술로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경도의 그 안검하수에서만 시행할 수 있고, 눈꺼풀이 처진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이제 피부를 잘라내야 되는데, 실제 피부에 절개가 없기 때문에 그럼 피부 처짐 정도는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좀 성형 안과랑 성형 외과랑 많이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기서 좀 성형 안과의 좀 더 강점을 설명드리면, 대부분 이제 그 눈꺼풀 올림근을 건드린 수술은 짧게 뭐 하루 내지 뭐 한 일주일이라도 눈이 안 감기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대부분 존재하고, 뭐 기신 분들은 뭐 한 달까지도 가고 정말 안 감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안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출될 경우에는 각막이 약해져서 염증이 생기고, 영구적으로 그 부분에 혼탁이 생기면 시력 손상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그에 맞는 치료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오시는 것들이 이제 속눈썹이 찔려서 많이 오시는데요. 어, 이렇게 소아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안쪽에 살이 두툼하게 있어가지고 요 살이 밀려 올라와서 속눈썹을 이제 눈 쪽으로 밀어서 그 눈이 찔리는 환아들도 많고요. 이렇게 눈 밑에는 한 3mm 정도 밑까지는, 이렇게 속눈썹이 자라는 위치에서 3mm 정도 밑까지는 연골이 이렇게 띠 모양으로 있는데, 그 연골을 이렇게 탄탄하게 잡아주고 있는 그 조직들이 약해지면서 안쪽으로 말리는 경우에 이렇게 안검내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속눈썹이 자라는 그 위치보다 살짝 한 2mm 정도 아래쪽에 절개를, 전체 길이가 100이라면 한 70 정도 절개를 한 다음에 연골을 노출시켜서 연골을 바깥으로 돌려놓는 수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몇 가닥이 이렇게 불편하게 속눈썹을 찌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천모 중생은 이제 속눈썹이 자라는 기존 정상적인 위치보다 더 안구 쪽에서 잘못된 위치에서 이제 속눈썹이 자라서 안구를 찌르는 경우를 천모 중생이라 부르고요. 천모 난생은 속눈썹이 자라는 위치 자체는 정상적인 위치인데, 그 자라는 그 커브 방향이, 곡률 방향이 안구 쪽을 향하고 있어서 눈을 찌르는 경우를 천모 난생이라고 합니다. 천모 중생이나 천모 난생은
주로 이제 몇 가닥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주 얇은 아주 얇은 그 전기침을 현미경으로 보면서 그 해당 속눈썹이 자라고 있는 구멍으로 넣어서 모낭을 태우는 전기 모낭 소적술을 시행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눈꺼풀이 겁말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외상이나 아니면 또 노화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골 하안검에 있는 그 연골 조직을 받쳐주고 있는 조직이 약해지면서 눈꺼풀이 이렇게 겉으로 말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유일한 해답이고, 이 가쪽을 한 1cm 정도 절개를 한 다음에 이 눈꺼풀 연골을 이런 그 띠 모양으로 노출시켜서 쭉 잡아 당긴 다음에 이 눈 가측에 있는 이 만져지는 뼈에는 이제 뼈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뼈막에 고정을 해서 이렇게 늘어진 피부를 탄탄하게 당겨주는 가쪽 눈꺼풀 판띠 고정술이라는 술기를 시행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미용 쌍꺼풀 수술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안검하수 수술들에 비하면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어서 단순 쌍꺼풀만 만드는 것은 외물법, 뭐 부분 절개법 등을 이용해서 이제 환자들에게 맞는 방법을 정해서 수술을 시행하고 있고요. 쌍꺼풀이나 아니면 쌍꺼풀을 원하지 않는 분들, 내 눈 모양은 비슷하게 유지를 하길 원하면서 이렇게 가측에 처진 피부만 좀 없애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피부를 잘라낸다기 그 눈꺼풀에 있는 피부를 잘라낸다기보다는 눈썹 밑에 피부를 잘라내서 이렇게 가측 피부를 들어 올리는 눈썹화 거상술도 시행하고 있고요. 하안검 밑에 있는 지방도 이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어, 동네 뭐 성형외과나 이런 데서 이제 과도하게 지방 제거를 하게 되면 삼배간이라 해야지고 이렇게 눈꺼풀 동공 밑으로 원래 흰자위가 보이면 안 되는데 흰자위가 보이고 그로 인해서 뭐 건조증이라든지 아니면 노출 각막염 아니면 눈물 고임 등을 호소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가면서 지방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오시는 게 염증성 질환으로 오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안 건판 안에는 이제 그 눈에 기름을 분비하는 기름샘들이 있는데요. 그 기름샘에 염증이 생겨서 생긴 그 붓는 것이 이제 다래끼고요. 그거 관계없이 이제 피하 조직이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벌겋게 부어오르는 것이 눈꺼풀 봉화지겸이고 눈 가측에는 이제 눈물샘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눈꺼풀이 붓는 게 눈물샘염입니다. 요 세 가지를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치료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래끼 같은 경우에는 온찜질을 비롯해서 뭐 항생제를 복용할 때도 있고 눈꺼풀 봉화지겸 같은 경우에는 CT 촬영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로 인해서 배농을 꼭 필요로 하는 봉화지겸이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눈물샘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생제 효과가 있는 눈물샘염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테로이드라는 약에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특징을 잘 구분할 수 있는 이제 안과 분과가 이제 성형안과여서 이제 성형안과에서 주로 당담해서 이 눈꺼 염증성 질환도 당담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주제는 이제 눈물 흘림증입니다. 눈물 흘림증은 말 그대로 눈물이 많이 나는 증상인데요. 보통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겨울이 되면서 요즘 같은 이제 겨울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지고 밖에 나가면 이제 눈물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오시고요. 눈물이 좀 계속 고여 있는 느낌이다. 뭐 눈물이 시도 때도 없이 흘러서 불편하다. 그리고 눈물 때문에 이 가측 피부가 헐어가지고 너무 아프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물 흘림에 이제 원인이 있을 텐데요. 눈물이 많이 만들어져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눈물이 많이 만들어져서일 수도 있고 만들어진 눈물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눈물이 많이 만들어지는 그 부분을 이제 상수도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눈물은 이제 밑눈꺼풀의 가측의 눈물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지는데요. 거기서 만들어진 눈물이 이제 안구를 적시고 눈과 코 사이에 있는 하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눈물길을 통해서 코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눈이랑 코랑
연결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들 많이 운 날 이렇게 코가 좀 맹맹해진 경험들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수도 문제와 이 하수도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일단 상수도 원인으로는 당연히 눈이 자극될 때 눈물이 많이 나옵니다. 뭐 사진처럼 심하게 속눈썹이 찌르거나 아니면 뭐 눈에 모래가 들어갔거나 뭐 이물질이 있거나 또는 염증이 있을 때 이제 자극이 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고요. 많이 만들어지고 심지어 건조증도 건조할 때 눈이 자극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눈물이 왈칵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샘 자체에 염증이 생겨서 직접적으로 눈물샘에 자극이 되면서 눈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특정 약의 부작용으로도 눈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드물지만 이제 안면마비가 있을 때 그 안면마비가 있는 부분은 이제 눈이 잘 안 감깁니다. 안 감기면서 이제 눈이 자극이 되면서 눈물이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마비가 조금씩 풀리면서 눈이 감기게 되는데 눈이 잘 감김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이제 침샘에 해당하는 신경과 눈물샘으로 들어가는 신경 분지가 원래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안면 안면 마비의 이후에 이상 재생이다 해가지고 요 침샘 신경과 눈물샘 신경이 연결되면서 침과 함께 눈물이 나오는 악어의 눈물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수도 원인은 이제 하수도의 구조를 먼저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어디가 막힐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막히는 부분은 이 눈물점입니다. 자세히 지금 이제 거울 가셔서 보시면 이 눈꺼풀과 눈꺼풀의 코 쪽에 위아래로 하나씩 눈물점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하수구 구멍에 해당하는 기관이고요. 여기로 이제 눈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위로 하나 아래로 하나 작은 소관, 작은 관우를 형태로 눈물이 빨려 들어가면서 공통소관이다 해서 하나로 합쳐지고 그게 이 넓은 주머니 형태의 눈물이 저장되는 눈물 주머니로 눈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후 눈물이 이제 코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눈물이 배출이 되는 것이고요. 이 눈물길이 뭐 염증이라든지 그래서 염증에 의한 위축 또는 뭐 결석 이런 것들로 막히면 이제 눈물 증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원인으로도 이제 구배불량이라고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요. 화장실의 하수도를 생각해 보면 하수구 구멍이 제일 낮은 곳에 있어야지 이제 중력에 의해서 물이 하수구로 가서 빠져나갈 텐데 빠져나가는 그 길 중간에 뭔가 타일 시공자가 잘못해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구배불량이 생겼다면 거기에 물이 고일 텐데요. 그런 식으로 눈꺼풀에도 이제 구배불량에 의한 눈물이 고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하안검의 이완입니다. 이 이완 하안검의 그 긴장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윗눈꺼풀이랑 아랫눈꺼풀이 맞닿는 힘도 약해지면서 눈이 코 쪽으로 가는 그 힘도 떨어질 뿐더러 이완된 부분에 이제 눈물이 고여서 잘 배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흰자 위에 있는 얇은 막인 결막이 이렇게 이완이 됨으로써 눈물이 코 쪽으로 가는 그 길목을 막아서 이렇게 눈물 증상을 호소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까 같은 안면마비 또는 뭐 어떤 뭐 상안검 수술을 받으셨을 때 눈이 안 감기는 경우에 안 감겨서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윗눈꺼풀이랑 아랫눈꺼풀이 맞닿지 않아서 눈물이 코 쪽으로 그 보내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눈물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은 일단 현미경으로 눈을 보면서 뭐 건조증은 없는지, 뭐 눈을 자극하고 있는 염증은 없는지, 뭐 결막이 늘어난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눈꺼풀 이학적 검사라 해서 밑에 눈꺼풀을 당겨보면서 이제 그 긴장도를 파악을 하거나 뭐 아니면 눈이 잘 감기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상수도 또는 뭐 구배불량 어느 쪽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하수구 검사를 하는데요. 하수도에 물을 틀어놔서 역류되는 정도를 확인하듯이 똑같습니다. 뭉툭한 그 주사 팁을 눈물점에다 넣은 다음에 깨끗한 물을 쏘면
그 물이 쭉 빠져나가면서 코로 빠져나갈 텐데요. 그게 원활하지 않다면 이제 역류를 하게 됩니다. 역류되는 정도의 양을 확인해 보고 코로 넘어가는지 정도를 환자분께 여쭤보면서 그 폐색이 된 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고요. 저 또한 이제 손에 넣는 그 압력을 느껴보면서 압력이 좀 많이 세면 막혀 있는 것을 조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눈물 소관 관류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료는 이제 막혀 있는 건 뚫어야 되죠. 그래서 눈물점이 막혀 있다면 그 눈물점을 아주 작은 바늘이나 가위로 이렇게 좀 열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눈당 뭐 1, 2분이면 시행이 되고요. 효과도 확실해서 이제 만족도가 높은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눈물 환자에게 시행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부분 폐색, 뭐 그 아까 관류 검사를 했을 때 역류는 분명히 관찰되나 코로도 일부 좀 넘어가는 환자에 한해서 이렇게 코 눈물관 내 실리콘관 삽입술이라는 걸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뚫어주는 건데 끝이 뭉툭한 철사를 이제 눈물점으로 넣어서 쭉 집어넣어가지고 눈물길을 따라서 쭉 철사를 넣어서 코까지 뚫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빼면은 이제 일시적으로 뚫려 있겠지만 다시 유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무줄 같은 실리콘 관을 넣어줍니다. 실리콘 관을 한 3개월 정도 유지를 하고 3개월 뒤에 이 실리콘 관을 제거해주는 그런 시술입니다. 한눈당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굉장히 간단하고 국소마취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시행할 수 있는데요. 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눈물점까지는 눈에 보이지만 그 이후 눈물 소관, 눈물 주머니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술자의 손의 감각으로만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해 가면서 이제 뚫어주는 건데요. 이게 좀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이게 뚫을 경우에 잘못된 길로 눈물길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거짓 통과라고 하는데요. 실제 이 거짓 통과가 생기면 굉장히 좀 재앙입니다. 눈물 증상은 해결이 안 되고 시술 중에 환자들도 많이 아파하시고 코피, 비출혈이 이제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통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시술이고요. 이 거짓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 결국은 다음 수술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내시경화 눈물주머니 코안 연결술이라는 눈물 수술에 있어서는 뭐 거의 끝판왕 같은 존재인데요. 코로 이렇게 기구를 넣어가지고 이 눈물주머니 옆에 있는 누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이 뼈를 제거를 하면 이제 눈물주머니가 노출이 될 거고요. 그 눈물주머니에 이제 배를 갈라서 기를 낸 다음에 그 실리콘 관을 이제 눈물주머니 끝까지 다 빼지 않고 요 윗부분에서 이제 바로 빼줘서 조금 더 편하게 빠르게 눈에서 바로 눈물이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뼈를 깨고 코 속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코는 이제 점막이 많아 피도 많이 나고 좀 깊숙한 쪽에 있어서 마취도 잘 안 돼서요. 국소 마취로 하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전신 마취로 시행을 하고 있고 가장 확실하지만 좀 복잡하고 출혈이 많아서 처음부터 시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폐색이 있어서 뭐 완전 영리하고 코로 하나도 넘어가지 않는 것이 확실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거짓 통과가 생겼을 경우에 내시경화 눈물주머니 코안 연결술을 시행하고요. 하지만 요즘 들어 이제 좀 최신 트렌드 그 눈물과 관련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 게 이제 누도 내시경의 도입입니다. 누도 내시경은 이제 근 한 2, 3년 정도 전에부터 이제 좀 많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아주 초소형 카메라입니다. 직경이 1mm가 안 되는 한 0.9mm 정도 되는 작은 직경의 카메라를 눈물점으로 넣어가지고 눈물점을 눈으로 보면서 막힌 부분을 찾아내고 그 막힌 부분을 뚫어내고 그 다음에 실리콘까지 삽입을 하기 때문에 거짓 통과가 발생할 확률을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줄여준 그 기술이고요. 최근은 그래서 완전 폐색도 그 앞서 말씀드렸던 내시경화 눈물주머니 코안 연결술을 시행하지 않고 먼저 누도 내시경으로 시도를 해본 다음에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내시경과 눈물주머니 코안 연결술을 시행하는데요. 음, 제 개인적인 경험상 누도 내시경으로도 상당히 많은 폐색, 완전 폐색도 누도 내시경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누도 내시경을 활용한 이제 치료가 시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어,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 주셨는데요. 질문을 하나씩 보면서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후반전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날씨가 춥거나 바람 불면은 눈물을 심하게 흘리는데 치료가 필요할까요? 평소엔 안 그러고요. 지금처럼 날씨가 쌀쌀해지면 눈에 눈물이 너무 흘러요. 바람 불어도 눈물이 많이 나고요. 겨울이 되면 눈물이 막 주르륵 흘러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엄청 집중하거나 그러면 좀 눈물이 날 때도 있는데 눈물 흘림증을 의심해 봐야 할까요? 외래에 오신 분들의 눈물 흘리며 오신 분들의 절반 이상이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데 겨울에 확실히 심해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건조해서죠. 건조해서 눈이 자극이 될 수밖에 없고 어, 더불어 이제 찬바람까지 불면 더 건조함이 심해지시기 때문에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어, 일단 건조함을 먼저 치료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밖에 나가서 찬바람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건조증 그 건조할 때 인공 눈물이나 또 심한 경우에는 그 연고 형태의 그 젤 형태의 인공 누액을 넣어서 좀 건조증을 그 약간 감소시키면 증상이 호소된 그 좀 감소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에 그랬다면 눈물길의 부분 폐색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나는 양에 비해서 빠져나가는 그 기능이 좀 약해져 있을 경우에 이제 눈물이 흐를 수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 병원에 오셔가지고 관류술 검사 정도는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집중하거나 그러면 눈물이 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화면을 보거나 어딘가 집중을 할 때 눈 깜빡임이 기존 정상 눈 깜빡임의 한 0.7배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눈을 더 깜빡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눈이 잘 마른다는 얘기고요. 당연히 건조해지기 때문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눈물 흘림증을 좀 굳이 의심을 안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입니다. 유빙띵 님이 질문 주셨고요. 녹내장이 있어 안약을 넣은 후에 눈 앞쪽에 빨갛게 되는 현상이 생겨 안연고로 맨날 바르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눈곱 같은 것도 올라옵니다. 녹내장 약이 어떤 약인지 이제 좀 봐야겠지만 녹내장 약 중에 눈꺼풀에 자극을 줘서 좀 또는 결막에 자극을 줘서 이런 충혈이나 아니면 눈곱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녹내장 그 처방을 한 의사 선생님과 약제 변경을 좀 고려해 보셔도 되고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꾸지는 않고 그 인공 눈물을 먼저 눈에다 넣어서 좀 촉촉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녹내장 약을 사용하셔라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천드리는 건 인공 눈물을 좀 먼저 써보시고 그리고 나서 인공 눈물을 먼저 한 5방울 정도 많이 눈에다 넣어서 촉촉하게 해서 눈을 좀 감고 계신 다음에 한 2, 3분 뒤에 녹내장 약을 넣으시면 조금 증상이 완화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좀 많이 불편하시다면 녹내장 약제 변경도 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 님이 이제 질문 주셨고요. 안검하수는 보통 유쌍보다 무쌍에 맞나요? 안검하수인 사람 중에 유쌍은 거의 본 적이 없네요. 무쌍에게 더 자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예, 뭐 사실 안검하수는 유쌍, 무쌍 다 있죠. 있는데 무쌍에 조금 더 많은 이유는 쌍꺼풀이 생길 때 아무래도 조금 더 무쌍에 비해서 눈이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꺼풀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눈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좀 무쌍이 더 많다고 느껴지실 거고 실제로도 뭐 제가 통계를 보진 않았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꺼풀이 좀 눈을 크게 한다. 그것이 그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송하연 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눈물을 흘릴 때 눈을 보면 항상 눈에 핏대가 서고 충혈이 있던데요. 바람을 맞고 눈물이 날 때와 다르게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 왜 눈이 충혈이 되나요? 음, 눈이 충혈되는 기전은 당연히 이제 자극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그 바람을 맞고 건조해서 자극이 되면 그 충혈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되면은 더 충혈이 되죠. 보통 되긴 하는데 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뭐 어떤 눈물이 자극돼서 뭐 충혈이 되거나 만 슬퍼서 피가 그 충혈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좀 눈을 많이 닦고 비비시면서 충혈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정한 자극이 있지 않고서는 이제 충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자극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충혈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버올드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 저는 안구 건조증이 있는데요. 안구 건조증이 어느 정도가 되면 인공 눈물을 써야 하나요? 안구 건조증이 있기는 하나 심하지 않을 경우 인공 눈물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안구 건조증의 단계별 관리법이 궁금합니다. 이거 안구 건조증을 강의를 하려면 정말 1시간은 잡아야 되는 건데, 안구 건조증은 일단 뭐 이렇게 정도를 구분해 놓긴 했습니다. 구분을 해 놓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의사가 보는 그 객관적인 각막의 어떤 건조감, 뭐 상처 이런 것도 있겠지만, 환자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그 건조감도 중요한데요. 실제로 의사가 볼 때 이제 각막에 상처도 많고 건조해 보이는데 전혀 건조증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 객관적인 지표들이 건조하지 않은데 오히려 건조하다 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런 주관적인 증상도 중요한데 주관적인 증상이 있을 경우에 눈물을 써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의사가 봤을 때 그 상처가 뭐 경미 약간의 있는 정도고 증상이 없다면 인공 눈물을 안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만약에 좀 증상은 없지만 어 그게 어떤 영구적인 시력에 영향이 있을 법한 뭐 각막이 상처가 생기거나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건조증 정도가 보인다면 그때는 환자분이 느끼는 주관적 증상과 관계없이 인공 눈물을 써야 되고요. 그 양구 건조증의 뭐 타입이 뭐 증발형이 있고 뭐 그런 증발형이 아닌 이제 그 기름 샘의 문제에 의한 그 건조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각각 건조증의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나뉩니다. 뭐 어떤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기름을 짜주는 온찜질이나 아니면 마사지, 뭐 IPL 같은 그런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단계별 관리법이 궁금하다 하셨는데 타입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타입에 따른 단계를 알아야지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거기 때문에 우선은 좀 안과에 내원하셔 가지고 많이 불편하시다면 타입을 먼저 구분을 하시고 그 타입에 따른 또 단계를 좀 알아가시면 검색을 하시거나 뭐 의사 선생님께 여쭤봐서 단계별에 맞는 치료를 좀 적합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백의 품격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눈물 흘림증이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10년, 불편하시겠네요. 눈 쪽이다 보니 왠지 모르게 두렵기도 하고 무서워 그동안 치료를 늦춰왔는데, 불편한 삶에 지쳐 큰맘 먹고 수술을 받으려 합니다. 게다가 안경까지 사용하다 보니 안경에 눈물이 자주 튀어 상당히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루증과 스마일 라식 쪽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이걸 동시에 해도 괜찮을지요? 일단 좀 반백의 품격님이 뭔가 50대시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 아이디를 보면 일단 스마일 라식은 이제 좀 하시기에는 연세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 라식은 이제 좀 30, 뭐 늦어도 한 30대 정도에 추천을 할 수 있는 어, 그 수술이고요.
노안이 이제 슬슬 오셨기 때문에 이제 라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좀 근거리 작업이 불편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50대가 아니시고 뭐 3, 40대다. 그러면 이제 유루증과 스마일 라식을 같이 할 수 있냐? 당연히 수술 부위가 다릅니다. 유루증은 눈물길을 다루는 부분이고 스마일 라식은 이제 각막을 깎는 그 수술이기 때문에 영역은 다르지만 동시에 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실리콘 튜브를 코에다 넣기 때문에 코랑 눈이랑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아무래도 좀 균이 그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코와 눈 사이에 균이 조금 더 왔다 갔다 전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류가 불편하시다면 유류를 먼저 해결하시고 실리콘 튜브까지 제거하신 다음에 라식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반대로 스마일 라식을 하고 이제 상처가 다 아물고 나서 그 다음에 유류증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라면 라식이 더 빠르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라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눈물 관련 수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블루보틀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안검하수 수술한 지 3주가 지났는데 이번 주에 술자리가 생겨 참여하는데 음주를 해도 상관없을까요? 음주량에 따라 다르죠. 이제 음주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좀 피곤하고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인데요. 보통 경험상 수술 첫 일주일은 확실히 좀 염증에 취약할 수 있어서 조심하는 게 좋은데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폭주가 아닌 가벼운 음주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 여자분이시라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섬성옥수님께서 그 질문 주셨고요. 안검하수는 꼭 수술해야 되나요? 수술 말고도 근력 운동이나 다른 방법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꼭 수술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검하수의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엄니크라는 약품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는 아직 아쉽게도 들어오진 않았는데 25년, 26년 중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지금 들어와 있고요. 그 엄니크라는 약물이 안약인데요. 이제 그걸 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뮬러근이 자극이 되면서 엄니크 회사의 협찬을 받은 논문에 따르면 한 2, 3mm 정도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속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엄니크라는 약품이 이제 출시된다면 그리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승인이 된다면 그것도 한 가지 안검하수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 근력 운동. 예, 아쉽게도 뭐 근력 운동을 통해서 안검하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 키보드 매니아님께서 질문을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넉 달 전에 안검하수 수술을 안과에서 했는데요. 아직도 눈가 위쪽에 붓기가 안 빠지네요. 얼마나 더 있어야 붓기가 빠지는지요? 음, 안검하수 수술 후 붓기인데, 이 붓기라는 거는 정말 수술할 때 피가 얼마나 났냐, 또 환자분이, 그 붓기가 좀 잘 빠지는지 아닌지, 이런 게 환자분들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딱 속단해서 말씀드리기 힘든데요. 일단 안검하수 수술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꺼풀 올림근이라는 그 좀 깊숙한 쪽에 있는 근육을 건드려야 되고 그 근육을 이제 뮬러근과 박리하는 과정에서 좀 출혈이 꽤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쌍꺼풀 수술보다는 더 멍도 들고 붓는 거는 사실인데요. 주로 이제 대부분의 붓기는 이제 한 달 정도에 빠지고 그다음에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붓기가 빠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키보드 매니아님께서 붓기가 좀 잘 안 빠지시고 수술 후에 뭐 출혈이나 이제 멍이 많이 들었거나 붓기 자체가 심하셨다면 그래도 6개월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게 좀 어떨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루 레모네이드님께서 이제 또 질문을 주셨고요. 핸드폰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 자동적으로 옆에 사물들이 겉혀지고 자연스럽게 빨려드는 몰입되는 기능이 눈에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요즘 몰입이 잘 안 되고 눈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옆에 사물들이 거쳐지고 자연스럽게 빨려드는, 몰입되는 기능. 어, 일단 요 기능이 뭔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지만 좀 유추를 해보자면 이제 저희가 어떤 사물 가까이 있는 사물을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이 사물에 초점이 맞게 되고 심도라 하죠. 심도가 이 제 손가락을 예를 들면 손가락이 뚜렷하게 보이는 대신에 주변부 뭐 특히 멀리 있는 사물들은 이제 흐리게 보이는데요. 그런 현상을 말씀하신 거라면 이제 먼 걸 보고 가까운 걸 보고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조절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40대 한 중반 정도부터는 이 조절 기능이 조금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먼 것을 보다가 가까운 것을 보게 되면 이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게 시간이 좀 걸리게 되고요. 그런 것을 이제 몰입이 안 된다고 느끼셨다고 저는 이제 주가 되는데 눈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마에 주름 생기고 눈가에 주름 생기듯이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고요. 누구나 다 겪는 거기 때문에 이상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만약에 나이가 40대 중반 이상이 되셨다. 근데 이런 기능, 이런 불편감이 있으시다면 이제 좀 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게 아닌 나이대라면 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아니라면 좀 가까운 안과에서 뭐 안저 검사를 비롯한 안과 검사를 기초적인 안과 검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러블리 수진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알레르기성 눈 질환이 실명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자다가 일어났는데 실명할 가능성이 흔한가요? 일단 알레르기성 눈 질환이 갑자기 이렇게 실명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고요. 정말 알레르기가 심하고 계속 심해서 각막에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상처가 회복되고 다시 또 상처를 주고 회복되고 하는 과정 중에 각막에 혼탁이 된다면 실명까지는 아니고 시력에 저하가 올 수 있고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이제 실명한 가능성이 흔한가요? 실제로 자고 일어나서 이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이제 세부 전문의로 또 신경안과도 같이 했는데요. 뭐 시신경으로 가는 허혈성 질환 같은 경우엔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막막에 이제 중심 동맥이 막힐 경우 갑자기 일어났을 경우에 일어나고 나서부터 시력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좀 이제 갑작스럽게 이렇게 실명을 한다면 대부분은 이제 혈관 관련된 문제로 어, 피가 안 통하면서 실명하는 가능성이 있어서 좀 고혈압, 당뇨 뭐 이런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심장 혈관 쪽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뇌 혈관 쪽에 문제가 있으셨던 경색이 한번 있었던 분들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 그런 갑자기 실명한 경우에는 그만큼 치료가 쉽지가 않습니다. 뇌 경색이나 뭐 심장 경색이 치료가 안 되듯이 눈에도 이제 경색이 있는 거고 그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낚시하는 아재님께서 질문 주셨고요. 얼마 전부터 눈앞에 실지렁이 같은 것이 기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영양소 결핍에 의한 건지 아니면 눈질환인지 궁금합니다. 낚시하는 아재님, 이제 실지렁이 같은 것이 기어간다. 뭐 또는 뭐 그 막 날파리가 날아다닌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문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문증이 뭐냐면 눈 안구 안에는 이제 단순히 물로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젤리 같은 이제 그 유리체라는 물질로 채워져 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그 유리체가 조금씩 위축이 되면서 이렇게 물 같은 형태로 바뀝니다. 바뀌면서 이렇게 갑자기 그 유리체 덩어리가 망막에 딱 붙어 있던 유리체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순간 이제 실지렁이 같이 크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안저 검사를 해보면 이제 커다란 그 유리체 덩어리가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이 보입니다. 보통 한 50대에서 많이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유리체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후유리체 박리라고 하는데, 후유리체 박리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끔씩 이제 망막이 떨어져 나가서 망막에 구멍이 생기거나 그 구멍이 생긴 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망막 박리가 일어나거나 이런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비문증 증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자연스러운 비문증이지만 조금 있을 수 있는 그 가능성 때문에 이제 좀 안저 검사를 확실하게 해서 좀 불안감을 좀 잠재우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까운 안과에 가서 간단한 광각 안저 사진 한 장 촬영하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해보시고 그 평가를 받아보시면 되고요. 그런 비문증은 영양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다 받았고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성실히 답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고양 신세계 안과 오셔서 이제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요. 뭐 이 영상의 댓글로도 열심히 답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